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은혜를 갚아도 모자를 사위에게 세게 뒤통수를 맞았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70대를 앞둔 할머니예요. 저는 20대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시부모님의 성화에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덜컥 아이부터 가졌습니다.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제일 큰 방앗간을 하고 있었는데 맏며느리였던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 남편에게 방앗간을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장남이라고 무조건 다 물려주고 그러는 사람 아니다. 우리 방앗간이 어떻게 키워온 가게인데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지. 무조건 대를 이어서 방앗간 이어갈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당시에 저는 방앗간의 방자도 몰라서 방앗간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방앗간을 물려받고 싶어 해서 저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앗간만 물려받으면 우리 자식들의 그 자식들까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야. 걱정 없다니까. 처음엔 저도 남편 말이 허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방앗간 규모가 크기는 크더군요. 얼마나 큰지 방앗간에 직원도 10명이 넘었어요. 저는 남편의 바람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약속하신 대로 저와 남편에게 방앗간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자마자 방앗간에 매일 출근해서 시어머니에게 일을 배웠습니다. 남한테 돈 받고 파는 일에는 절대 재료 아끼는 거 아니다. 주인이 아끼기 시작하면 단번에 단골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제 딴에는 원재료비를 좀 아껴볼까 싶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씨알도 먹히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내려온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봐도 시어머니는 멋지고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우고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단순히 방앗간을 이어받을 당신의 아들의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셨어요. 그 시대의 며느리는 아들의 시중이나 들고 손자나 순풍 낳아주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큰아들을 낳고 저는 방앗간 일에 육아에 바쁘게 지내느라 더 아이를 갖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제가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잘 키우면서 방앗간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남 아직 젊고 건강한데 어찌 아들 하나 덜렁 낳고 둘째 낳을 생각을 안 하냐? 후딱 나이 들기 전에 둘은 더 낳아야지. 그때 첫째 아들 나이가 벌써 4살이었고 남편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도 나이였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는 영 아이 키우는 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일이 저에게는 힘만 들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어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기로 유명한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말처럼 매일 밤 아들을 하나만 더 낳자고 쫄랐어요. 사실 처음엔 남편이 아무리 졸라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방앗간 일이 더 재밌다고, 저에게 자식은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며칠 뒤 저는 방앗간 일을 하다 말고 시어머니께 불려갔습니다. 네가 일찍이 아들 좀 하나 낳았다고 우리 집에 시집은 본분을 잊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네가 내 집에서 먹고 자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집안 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거야. 네 남편이 방앗간 주인 된다고 해서 너까지 이 방앗간 안주인은 아니라는 거다. 어디 네 주제에 멋대로 애를 낳네만의 결정을 해.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남편이 곳의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이를 더는 낳지 않겠다고 했다고 일러 바쳤는지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끌려가 장장 2시간 동안 호통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인 건 맞는데요. 씨바지처럼 애만 낳아드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집안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일을 하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듣다 저도 억울하고 속상해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라는 걸 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 표정이 싹 달라졌습니다. 너 말 잘했다. 네가 이 집안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씨가지야. 네가 잘 알고 있네. 괜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 너는 방앗간에 나오지 마라. 앞으로 너는 우리 집 씨바지로서 역할만 하라고. 제가 씨바지가 되겠다고 씨바지 소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더러 앞으로 씨바지로서만 살라네요. 그날 저는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부라리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뻘개진 눈으로 펑펑 울어대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방앗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제 바로 밑에 동서도 방앗간에 출근하는데 맏며느리인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둘째를 낳을 때까지 방앗간에 출근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방앗간은 시어머니 거니까요. 저는 그 길로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지만 저는 방앗간에 나가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그 고소하고 향긋한 향이 나는 곳으로 출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달갑지만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께 보란 듯 절대 아이를 갖고 싶지는 않았는데 덜컥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도 30대 중반이 다 돼서 생긴 아이인데다가 첫째와는 터울이 6살이나 졌어요. 둘째를 가졌을 때 저는 첫째 때보다 훨씬 더 몸도 무겁고 입덧도 심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는 방앗간 생각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밤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바로 친정어머니께서 가끔 해주신 쑥떡이었습니다. 그 쑥떡만 먹으면 입덧이 씻은 듯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어차피 시댁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으니 입덧을 핑계로 친정에 며칠 있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까짓 임신 좀 했다고 고세를 못 참고 또 친정에를 가? 너는 명색이 우리 집안 맏며느리라는 게 참 채신 없이 잠깐만 늘어서 큰일이다. 아랫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니? 아이고 당신도 참 애 갖기 전에는 방앗간에도 얼씬 못하게 했으면서 이제 애도 가졌는데 그만 구박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좀 냅둬. 어이씨구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이 논팽이 같은 인간이 웬일로 집안일에 신경을 다 쓴대? 괜히 애 가졌다는 핑계로 친정에 눌러앉을 생각하지 말고 딱 3일만 있다가 와. 웬일로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신 덕분에 저는 친정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에 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친정에 다녀온 이후 제 인생은 순식간에 달라졌으니까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쑥떡을 먹고 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멍청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방앗간 일을 좋아했던 건 방앗간이 아니라 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형제 많은 집의 딸이라는 이유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항상 오빠나 남동생에게 양보만 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도 모른 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시집을 왔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곁눈질로 일을 배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는 만큼 돈이 벌린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방앗간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방앗간을 물려받게 되면 고된 일은 제가 다 하고 결국 제 아들이 방앗간을 물려받게 될 거예요. 저에게는 기회조차 올 리 없었죠.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저는 왜 지금까지 바보처럼 시어머니의 방앗간만 생각하며 살았을까 싶었어요.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면 되는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어머니께 떡을 만드는 일을 배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떡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뭐래도 친정엄마표 떡은 웬만한 떡집에서 파는 떡보다 맛있었어요. 친정엄마도 20살에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1년에 12번씩 40년 넘게 웬만한 떡집만큼 떡을 뽑았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3일만 있다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2주 넘게 친정에 있으면서 친정엄마에게 떡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딱 2주째가 되던 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3일만 있다 온다던 사람이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오질 않으면 어떡해. 어머니 화 많이 나셨으니까 빨리 짐부터 싸.
내가 우리 집 왔다가 간다는데 혼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애야? 이 여자가 느지막하게 임신하더니만 뭘 잘못 먹었나? 도대체 왜 이래? 빨리 일어나서 침 안 써? 저는 남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2주 만에 시댁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돌아와서도 곧바로 집에서 혼자 떡을 만들며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떡 만드는 게 재밌고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아들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유명한 떡집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떡집이 왜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연구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다들 비슷하겠지만 저도 3남매 중 둘째인데다가 위로는 오빠, 아래는 남동생이라 중간에서 치여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큰아들을 데리고 엄마와 여기저기 떡집을 다니던 그때가 그래도 제 인생 통틀어 친정엄마와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시기였어요. 저는 떡을 핑계로 엄마를 자주 만나면서 언젠가 친정엄마와 함께 떡집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소환제 먹으면 된다고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오빠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새벽에 응급실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췌장암이랍니다. 이미 말기인데 전혀 몰랐냐고 가족들에게 묻더라고요. 이미 말기라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가족 누구도 몰랐어요. 그 연세까지 사시면서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으신 적이 없으셨으니 알 턱이 없었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다들 자기 인생만 신경 쓰고 사느라 엄마는 나몰라라 하면서 산 벌을 자식들이 받았어요. 그로부터 2주 뒤 어머니는 저희 둘째 딸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때마침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이었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임신한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고 장례식장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안 가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라도 갔다 와야지.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가면 안 되지. 얘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집안에 임신한 사람 있으면 절대 장례식장 가면 안 되는 거 몰라? 순간 저는 눈이 휙 뒤집혔습니다. 임신한 사람은 항상 몸을 조심해야 해서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남의 장례식이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못 가게 하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깟 미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엄마 장례식장에 갈 테니까 어머니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따라 나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장례식장 앞에 도착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새 저를 따라온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붙잡았어요. 애미 너! 어디 감히 버릇도 없이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네 멋대로 행동해? 너희 친정에서 이따위로 가르치디? 시어머니는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했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머니를 잃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친정을 운운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순간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누구도 제 앞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제가 제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 모시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러세요? 뭐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만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숙자야, 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비보를 듣고 온 친구가 저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 친구가 워낙 동네에서 머리 좋기로 유명한 친구였어요. 초, 중, 고 내내 전교 1등만 하더니만 우리 동네에서 최초로 여자 검사가 된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런 총구석에서 여자 검사가 나왔으니 동네방네 현수막까지 걸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 친구를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애 키우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만나게 되니 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왔구나. 여기 우리 시어머니신데 사실은 내가 둘째 임신했다고 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 가는 걸 걱정하시네. 저는 친구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친구가 제 이야기에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시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기울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이 동네에서 최초로 여자 검사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딱 봐도 아시겠죠? 제가 살다 임신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부모 장례식장에 못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괜히 쓸데없는 미신에 서로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시죠. 역시나 머리가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검사 친구는 단번에 시어머니를 눌러버리고 저를 데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연신 궁시렁거리셨지만 저와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왜 바보처럼 굴었나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눈치를 봤어요. 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마음을 굳혔습니다. 떡집을 시작하기로요.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 보란 듯 떡집을 꼭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떡집을 차리기 위해 더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떡 만들기로 태교를 하던 중 둘째 아이도 출산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서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관심이 동서의 아들에게로 갔어요. 시부모님은 제 딸에게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절 관심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승부욕이 생겼어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들의 생각이 다 옳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본격적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제가 떡집을 할 만한 가게를 알아보고 다녔어요. 워낙 좁은 동네이다 보니 동네에서 가장 큰 방앗간집 맏며느리인 저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시내를 돌아다니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니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절대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네가 이제는 하다하다 아주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다니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돈도 벌 만큼 벌었으면서 이제는 떡집까지 하려고 하냐고 묻더구나. 맞아요. 저 친정엄마한테 배운 기술로 떡집 차릴 거예요. 벌써 자리도 다 봐뒀고 계약만 하면 돼요. 저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어머니 앞에서 기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알아서 한다는데 시어머니에게 비밀로 할 필요도 없었죠. 반면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제 말에 배까지 잡으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네 주제에 뭐를 한다고? 떡집? 네가 우리 집 방앗간 하는 것 좀 보니까 장사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괜히 일만 들어서 내 아들 고생시킬 생각 말고 집에서 얌전히 애들이나 키워.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어요. 저는 예상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보니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떡집을 잘해서 시어머니에게 저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로부터 딱 2년 뒤 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방앗간에서 멀지 않은 곳에 9평 남짓하게 차렸던 떡집은 금방 대박이 났어요. 저는 떡집을 차린 지 5년 만에 동네에서 제일 큰 시장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8년 뒤 포장 배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떡집을 시작한 지 딱 10년, 제 나이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제 이름을 앞세운 떡집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떡집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때부터 월 매출이 억을 넘어가기 시작했고 직원이 10명이 넘었어요. 이쯤 되니 저희 시어머니 반응이 궁금하시죠? 사실 제가 떡집을 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일에 일절 관심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더러 대단하다고 칭찬했지만 시어머니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만날 때마다 코딱지만한 떡집이 잘 돼봐야 얼마나 잘 되냐고 콧방귀를 뀌셨죠. 그러던 중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더는 방앗간을 찾지 않았어요. 저희 떡집이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떡집이 되었을 즈음 시부모님의 방앗간은 제일 잘 나가던 시기에 매출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였죠.
더군다나 언젠가부턴가는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남편 셋이서만 운영해도 충분했어요.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는 제가 이뤄낸 일에 대해 좋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그로부터 10년이 훌쩍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 아들이 훌쩍 자라 성인이 되고 나서 자식들이 제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우리 떡집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온라인 판매를 도와줬고, 딸은 제 옆에서 떡 만드는 걸 열심히 배우면서 떡집 홍보에도 열성이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우리 떡집이 어느새 유명세를 치러서 방송국에서까지 찾아왔어요. 텔레비전에 우리 떡집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연세가 8순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네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고집부리더니만 결국은 해내는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웃음기라고는 없이 무뚝뚝하게 굳은 얼굴로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시어머니 표 칭찬이라는 걸요. 제가 누구 닮아서 그랬겠어요. 이게 다 어머님 보고 배운 거예요. 어느새 세월이 흘러 저도 나이가 드니 시어머니 앞에서 너스레도 떨 수가 있게 되더군요. 시어머니도 대단하신 게 돌아가실 때까지 방앗간을 놓지 못하시고 시장 한켠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방앗간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죽기 전까지 가게를 하다가 죽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 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사업적으로는 존경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를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어머니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나 시어머니나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와 시어머니를 보면 고부 사이가 아니라 모녀지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언제부터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는 눈치였고요. 고부 사이인데 우리가 닮기는 뭘 닮았냐고 투덜거리시면서도 어느새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은 아들인 본인보다 저와 시어머니가 더 닮긴 했다고 혼수를 두며 너스레를 떨었죠. 시어머니와 매일같이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한데 어느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는 부쩍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딸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손주까지 봤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딸을 하나 낳고 잘 살아요. 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아들이야 대학 때부터 일찍이 떨어져 살아서 제가 신경 쓰거나 챙길 게 없었어요. 워낙 말도 없는 녀석이라 큰일이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좀 달랐습니다. 느지막하게 얻은 막둥이라 그런지 더 어린애 같고 마음이 쓰였어요. 특히나 사위도 결혼할 때부터 영 부실해서 둘이 애나 잘 키우며 살까 걱정됐습니다. 남편이야 둘 다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고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실 사위가 어지간히 어리바리해요. 사위네 집이 원래 옛날부터 동네에서 쌀집을 했었어요. 옛날이나 쌀집이라고 하면 돈 좀 만졌지 사실 세상이 좋아지면서 쌀집이라는 게 다 없어졌잖아요. 딸과 사위가 결혼할 때도 사돈네 상황이 어지간히 좋지 않아 방 한 칸 구해줄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셋집도 제가 구해줬어요. 사실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너무 도와주면 이 녀석들이 저에게 빌부터 먹고 살궁리를 안 할 것 같아 월세로 얻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귀한 내 딸이 눈에 밟혀서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결혼 전부터 제 가게에 나와 떡집일을 도왔어요. 나중에 딸에게 제 떡집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위는 국립대학까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좋은 놈이었는데 어지간히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하는 놈이었어요. 취직만 하면 항상 상사 눈밖에 들어 몇 달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딸은 매일 가게에 나와 자기 남편 욕만 한 바가지씩 했어요. 사위는 아들을 낳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여전히 한 직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명색이 가장이라는 게 도무지 믿음이 안 가.
취직만 잘하면 뭐래. 1년도 못 버티고 매일 그만두는데. 저는 그런 딸아이가 걱정됐어요. 남편이 착실하게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여자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건데 그런 면에서 사위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사위에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장모가 사위를 떠받들어줘야 사위도 제 딸에게 잘할 것 같아서요. 저는 사위를 만날 때마다 사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상다리 휘어지게 음식도 차려주면서 잘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 직장 생활이 힘들면 가게 나와서 일 배우는 거 어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떡 만드는 기술 못 배워서 안달이라는데 둘이 잘 배워서 분점이라도 내면 좋지. 장모님, 제가 국립대까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에만 다닌 사람인데 갑자기 떡집이라뇨. 장모님께서 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보단 사업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아이템을 좀 구상해봤는데 장모님이 투자 좀 해주실래요? 사위는 헛바람이 들어서 매일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툭하면 저에게 투자를 좀 해달라는 식으로 구슬렸죠. 장모님도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떡집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딱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도 장모님만큼 해낼 수 있어요. 나랑 자네는 엄연히 달라. 나는 혼자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했어.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았다고. 저는 누구보다 사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딸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회를 보고 있으면 항상 위태위태했습니다. 좋은 머리로 남의 밑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매일같이 제 돈으로 사업할 궁리만 해댔습니다. 그럴 때 보면 시어머니 생각이 나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도 젊은 날에 제가 사위처럼 보였을까 싶어서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떡집을 하겠다고 오기를 부리던 저를 보며 시어머니도 불안하고 걱정돼 괜히 저에게 모진 소리를 하셨던 걸까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늦은 밤 손주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대요. 저는 놀라서 왜 싸웠냐고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도 이 늦은 시간에 애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떡하냐고 타일렀습니다. 처가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가는데 사위는 가만히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말에 딸아이가 갑자기 왈칵 눈물을 쏟아내더니 도저히 사위와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인간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사업 못하게 하면 취직 안 하겠다고 난리야. 지난달부터는 아예 생활비도 한 푼 안 내놓고 집구석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 술만 먹는다니까? 사위가 지난달부터 딸에게 생활비를 일절 주지 않는데요. 딸은 떡집에서 저에게 받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버티며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진 돈으로 버텼는데 이제 더는 안 돼. 집구석에 있으려면 애라도 봐야지. 내가 나가서 돈 버는데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만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나 그 인간이랑 이혼하고 싶어. 저는 울며 불며 사위와 못 살겠다고 우는 딸아이를 보는데 절로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둘이 갈라서게 하고 제가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주가 이제가 돌이 지났을 때입니다. 요즘에야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흠이 아니라고야 하지만 그때 그 시절에 어디 그랬겠습니까?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운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부터 손가락질하던 시대였죠. 저는 어떻게든 딸을 사위와 살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위가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살게 해야 했어요. 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 눈에는 항상 사위가 영 부실하고 믿음심스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문대를 나와 유명한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제가 너무 과소평가한 걸지도 모른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사위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사위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업만 잘 되면 장모님 힘들게 떡집 안 하시고 호강하게 해드릴게요. 사위는 제가 투자금을 주자마자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금방 절이라도 할 기세였어요. 나한테 은혜니 뭐니 갚을 생각 말고 내 딸한테나 잘해줘. 난 그거면 되니까. 저는 다시 한번 사위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마음먹은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니 뭐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야 사위는 무조건 제 뜻대로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제 투자금으로 시작한 사위의 회사가 승승장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사위가 친구랑 둘이 동네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새 건물 통째로 하나가 사위 회사가 됐습니다.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하거든요.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합니다. 저렇게 대상화할 인재를 못 알아보고 사업에 투자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해서요. 사위 사업이 잘 돼서 저야 좋기야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었어요. 이제 잘 나가는 회사 사모님도 되었으니 마음 좀 편하게 먹고 살아도 될 텐데 자꾸만 떡집에 일하러 나와요. 물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도 평생 해온 일이니 일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손주를 낳고 나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출산하고 얼마 뒤에 자꾸만 빈혈이 있어서 병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증상이 다양해서 수술도 해야 하고 관리도 평생 해야 했어요. 수술하고도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재발되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엄마를 돕겠다고 자꾸 떡집에 나오니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어서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니 저는 딸이 이제 일은 좀 내려놓고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그렇게 걱정하던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손주도 잘 크고 있는데 볼 때마다 애가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딸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저는 괜찮다는 말이 참 싫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그렇게 괜찮다고만 하다가 암인 줄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몸이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알아서 병원에 가서 싹 검사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은 자식들이 다 고생이니까요. 그런 저를 보고 자랐으면서도 딸은 본인 몸을 잘 챙길 줄 몰랐어요. 딸을 보고 있으면 꼭 우리 친정엄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본인보다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 먼저였어요. 딸은 매일 새벽같이 떡집에 나오면서도 남편 아침밥을 꼭 차려주고 나와요. 사위가 사장이라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워서 손주를 유치원에다 데려다줘도 되는데 본인이 꼭 새벽에 나오면서 자는 애를 차에 태워 새벽에 나옵니다. 제 자식이라 그런지 저는 그런 딸만 보면 안쓰러워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접촉사고가 나서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딸에게 집에서 쉬다가 천천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도 꼭 고집을 부리면서 새벽에 나와요. 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항상 제 생각을 해서 무리를 하니 저는 아예 사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 사업도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이제 가족들 좀 챙기면서 쉬엄쉬엄 일하면 어떤가? 내가 요즘 수영이가 너무 걱정돼서 통 잠을 못 자.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애가 고집을 피우네. 자네가 수영이한테 이제 좀 집에서 쉬면서 내조나 좀 하라고 이야기해줘. 딸이 제 이야기는 안 들어도 자기 남편 말은 들을까 싶어 사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본인 딸이면서 그 사람 성격도 모르세요. 무조건 자기 손으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까 그런 이상한 병에도 걸리는 거죠. 저는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아내가 아픈데 저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죠. 물론 제 딸이 고생을 사서 하는 성격이기는 해요. 하지만 제 딸이 그렇게 된 건 사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사위가 지금에야 사업에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도 없이 제 딸에게 빌부터 살았으니까요. 저는 가만히 듣다가 기가 막혀서 사위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린가? 수영이 걔가 애 낳고 혼자 육아하면서 일하느라 고생해서 그런 병에 걸린 거지. 무슨 성격 때문에 걸려? 그때 자네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일하면서 우리 수영이 도와줬으면 그런 병에 안 걸렸어. 저도 사위에게 모진 소리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화가 나니 마구 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사실이었어요.
딸내미가 손주 나올 때 사위 녀석이 직장이라는 직장은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백수짓 하느라 내 딸내미가 혼자 고생하다가 병을 얻은 거니까요. 장모님 또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데. 다 지난 옛날 얘기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질리지도 않으세요? 사위는 지금 좀 잘 나간다고 지난 일은 아예 없었던 일처럼 굴었습니다. 본인이 바로 얼마 전까지 처자식 고생시켰던 건 까마득하게 잊고 제 딸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집안일이야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하는 거지. 노는 사람? 지금 자네 수영이더러 하는 소리야?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람 평생 부잣집 딸로만 살면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소리하고 씀씀이도 큰 거요. 저는 사위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귀에 거슬렸어요. 사위는 바로 얼마 전 건물을 사기 전까지만 해도 저 정도로 딸아이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돈 좀 벌더니만 기고만장해져서는 제 앞에서도 은근슬쩍 제 딸을 하는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딸을 오냐오냐 키워서 제 딸이 철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갔어요. 물론 제 딸이 어릴 때부터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경제적으로 유복하게 자랐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번 돈 흥청망청 쓰는 애가 아니에요. 사위가 돈 좀 번다고 유세를 부리는 꼴이 더는 보기 싫어 저도 좋게 좋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네,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됐는지 잊었나? 내 딸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덕분에 지금의 자네가 있는 거야. 나랑 수영이 아니었으면 자네 사업자금 누가 줬겠어? 저 사업 시작할 때 투자금 좀 주셨다고 또 생색내시는 거죠? 아유, 장모님이 이러니까 제가 장모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사위는 제가 투자금 좀 줬다고 생색낸다고 투덜거리더니만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사위가 하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가 더 말해봐야 뭐하겠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걸요. 저는 다 큰 딸과 사위의 일이니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까지 나서봐야 오히려 더 문제만 생기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다른 건 바라는 게 없어요. 딸과 사위가 싸우지 않고 잘만 살아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과 사위 일에 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실 사위 말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제가 딸을 과보호하면서 키우기는 했어요. 제가 딸이라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과 관심을 제 딸에게는 다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지금까지 저에게 왜 그렇게 다 큰 딸을 옆에 끼고 있냐고 시집가서 자기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살게 독립을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딸이 못 믿어요. 딸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딸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딸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제가 해결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이 무조건 옳지 않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알게 됐어요. 딸아이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고생할 때 저는 딸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까지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든 딸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저는 갑상선에 좋다는 음식이며 약을 매일 사다 날랐고 잘 고친다는 병원이면 한의원도 다 알아봐서 몇 시간씩 걸리는 다른 지역까지 딸을 데리고 다니며 치료했습니다. 그때도 남편과 사이가 저에게 유난이라고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지 절대 제가 고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아이고 누가 보면 딸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네. 수술만 하고 관리 잘하면 되는 병 가지고 아주 유난을 떤다. 내가 사위 보기가 부끄러워 죽겠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장모님. 갑상선이라는 게 원래 성격이 예민하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간 더 병날 수 있어요. 아버지라는 인간이나 남편이라는 놈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가족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아프다는데 아비라는 인간이 말하는 것 좀 봐.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애가 아프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 어떻게든 고쳐줘야지. 그리고 자네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낳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서방이 다 수역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야말로 장모가 돼서 사위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남편이라는 인간은 평생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사위가 처음에 장가와서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딸 고생시킬 때는 무슨 저런 애한테 딸을 시집 보내느냐고 노발대발 하더니만 사위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마자 아주 사위 쪽으로 착 붙어서는
자기가 낳은 딸보다 사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딸을 생각해서 유명하다던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는데 그 약이 딸이 치료를 받으며 먹는 약과 잘 맞지 않았는지 딸이 한 달 사이에 10kg가 찌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잘 먹지도 못했는데 약 부작용으로 몸이 부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때 찐 살을 빼고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데 몇 달이나 걸렸어요. 그러게 다 큰 자식 병원에서 알아서 치료받게 놔두라니까. 무식한 예편이가 괜히 나서서 일을 키워. 남편은 유난 떨다가 결국은 사고 칠 줄 알았다며 저에게 난리를 쳤어요. 수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아는 사람이 그 한의원에서 지은 약 먹고 갑상선 저하증이 씻은 듯이 싹 좋아졌다길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 뭐야. 제가 늙기는 늙었나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번 들으면 금방 외울 정도로 정신이 말짱했고 젊은 사람들 말도 척척 알아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바보가 됐는지 남의 말만 믿고 딸애를 사지로 내몰았어요. 그나마 약 부작용이 몸이 붓는 거길래 망정이지 혹시나 갑상선 수치가 올라가기라도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좋다고 먹었는데 뭘. 안 그래도 운동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회에 운동이나 좀 열심히 하지 뭐. 안 그래도 애 낳고 찐살 안 빠졌다고 매일 징징거렸는데 거기서 10kg가 더 쪘으니 저 살을 다 언제 뺀대. 남편이고 사위고 하는 말이 다 듣기 싫고 거슬렸지만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 찍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딸 일에 관해 오지랖을 부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또 했는데도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딸한테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만하면 딸내 일에 신경 안 쓰려고 몇 달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제가 참견 안 해도 저보다 똑똑해도 훨씬 더 똑똑한 젊은이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싶어서요. 그런데 도저히 참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가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딸내가 집에 올 줄 알았어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미리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근처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말이 다 지날 때까지 딸이고 사위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둘 다 많이 바쁜가 싶어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아들 식구들하고만 간단하게 밥을 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서야 사위에게 전화도 아니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바로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이 충격이었어요. 내가 얘 좀 생각해서 웬만하면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 당신 딸 족같이 키웠으니까 지금 와서 당장 당신 딸 데려가. 내가 당신 딸 반품할 거니까.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눈을 몇 번이고 비볐어요. 그런데 제가 본 문자 메시지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참 통화음이 가다가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펑펑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 그 인간이 이제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운 거 있지? 근데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서 나더러 울처증이라고 징그러워서 너는 나랑 못 살겠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실 딸과 사위는 손주를 낳기 전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런대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둘의 사이가 더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사위가 사업 준비를 핑계로 매일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사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틀어졌대요. 그래서 딸은 사위와 이혼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멍청한 제가 딸을 말렸습니다. 자식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라고요. 저는 사위에게 사업 자금까지 주면서 사위가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애초에 일찍이 사이가 틀어졌던 딸과 사위를 이혼시켜야 했어요. 괜히 제 고루한 생각과 편견 때문에 딸과 사위를 붙들어 놓았다가 이사날이 났습니다. 사위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딸이 느끼기에 낌새가 사위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사위의 뒤를 캐다가 둘이 싸우고 헤어지자고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위가 이혼은 절대 안 한다고 했대요.
내가 어떻게 부잣집 사이가 됐는데 이제 와서 그걸 놓치냐? 난 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너희 엄마 떡집 보고 결혼한 거야. 사위와 딸은 오랫동안 한 동네에서 커온 동창이었어요. 사위양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걸로 유명하기도 했고 워낙 머리가 비상해서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놈이 내 딸을 굶긴 것 같진 않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비상한 머리를 저 따위를 쓸 줄은 몰랐어요. 딸은 사위에게 저런 소리를 듣고도 참고 산 거예요. 뻔하죠. 착하디 착한 게 제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겁니다. 사위 자식은 이제 사업도 자리를 잡아 우리 집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었으니 딸에게 을철증이니 뭐니 하는 핑계를 대며 이혼을 요구했대요. 딸이 들은 척도 안 하자 저에게 그런 메시지까지 보낸 거죠. 저는 도저히 사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제 검사 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사위를 품비박산 내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위가 하는 꼴이 예뻐서 참은 게 아니에요. 다 딸을 보고 참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검사인 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사위를 아주 탈탈 털어줬어요. 그 친구도 진작 퇴직해서 편하게 연금 받으며 놀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에 곧바로 후배들에게 연락해 저를 도와줬습니다. 저야 늙고 무식해서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하는 짓이 순진한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짓이더라고요. 사위는 소액 주주들을 모아 장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서 수십억을 벌어 빼돌리고 계속해서 신규 투자자들을 모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딴 걸 사업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고 사위는 조사를 받았어요. 친구 말이 사위 재질이 무서워서 무조건 형을 살게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 자식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 받으려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장모님 친한 친구분 중에 부장검사까지 하신 분 있으셨죠? 제가 좀 힘든 일이 생겨서 그런데 그분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음이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사위는 제가 제보한 일인 줄도 모르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한 거더군요. 미친놈. 사기꾼 새끼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사기를 쳤대? 네 회사 망하게 한 게 바로 나다 이 새끼야. 이번 일은 맛보기고 내가 너 남의 돈으로 룸사롱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다닌 증거까지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해. 감옥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면서 내 딸한테 보낼 위자료랑 양육비도 준비하고. 사위는 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허둥거렸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는 그 더러운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진심으로 딸의 행복을 바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딸의 행복은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산산이 깨져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딸아이의 행복을 비는 것보다 제 딸을 아프게 한 놈을 망하게 해서 제 딸 앞에 무릎을 꿇리기로 했습니다. 거지 같은 사위는 현재 회사 일과 이혼 소송 중이라 바빠요. 그런 와중에도 저에게 전화하고 떡집까지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사실 저는 사위 새끼를 절대 봐줄 생각이 없기에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아이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사위와 이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 아빠가 감옥에 가는 모습까지 보고 싶지는 않답니다. 저에게 사위를 도와주라는 이야기겠죠. 딸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사실 저는 고민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딸을 위한답시고 살았지만 항상 제 뜻대로 해서 잘된 일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대로 사위를 감옥에 가게 하는 게 맞을까요? 혹여나 나중에 딸과 손자에게 원망을 듣게 된다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응원과 조언의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벌써 대학생인 딸아이가 있는 20년차 주부입니다.
대학생 때 만난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대학도 졸업 전에 급하게 결혼식만 올리고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었네요. 저와 남편은 둘 다 법대생이었습니다. 학교는 달랐지만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눈이 맞아버렸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당시에 남자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상태였어요. 물론 저는 대학도 졸업 전이었고 시험도 보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먼저라는 생각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루라도 빨리 큰 로펌 들어가서 너랑 우리 아기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저희에게는 얼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했으니까요. 후다닥 식을 올리고 저는 남편이 연수원에 들어간 사이 시댁에 들어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희 시댁은 모두 법조인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변호사였고 제 남편도 곧 변호사가 될 예정에 도련님도 법대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반면 저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이를 낳고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거기다 딸아이가 몸이 좀 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 가는 날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더 많았죠. 저는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도 항상 바쁜 남편과 시부모님 내조를 하느라 한시도 쉴 틈 없이 지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어느새 저희 딸아이도 법대에 들어갈 정도로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서야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남들보다 빨리 엄마가 돼버려서 혹여나 딸아이에게 부족한 엄마로 보이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2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20년을 넘게 살았으니 엄마로서나 아내로서는 누구보다 베테랑이라 자부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제 이름 석자를 걸고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었고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더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심란한 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게는 저와 동갑인 도련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40을 훌쩍 넘겨서도 일만 하느라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결혼하겠다며 웬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 너? 이진용 아니니? 우리 도련님 여자친구가 오수진 너였어? 이게 얼마만이야? 너 학교 그만두고 처음 보는 거니까 20년도 넘었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너무 반갑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그렇지 글쎄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바로 제 대학 동기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대학 동기라는 이야기에 바로 둘이 친했냐고 물으셨어요. 친구 사이끼리 동서지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면서요. 시부모님의 말씀에 수진이는 곧바로 저와 친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 둘은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은 편이라면 안 좋은 편이었죠. 둘 다 대학 때 주변에 친구도 많은 편이었고 교수님들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던 편이라 은근 알게 모르게 둘 사이에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를 쳐서 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렸으니 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불꽃이 튀어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대학생활 내내 미팅 한 번, 클럽 한 번 가본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만 한 타입이었거든요. 사실 저와 수진이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 때 일입니다. 함께 과제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제가 생각했던 수진이의 이미지와는 달리 막상 함께 과제를 하다 보니 은근 얄미운 타입이더군요. 모임 때마다 미리 자료조사도 해오지 않고 하는 거라고는 없이 몇 시간 동안 수다만 떨고 친구들 험담만 하는 걸로 모자라서 아직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항상 여기저기 선배들에게 전화를 걸어 술 약속을 잡더니 결국은 바쁘다며 제멋대로 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제 준비는 하나도 참여한 게 없었어요. 그래놓고 조원들이 다 준비해 놓으면 그제서야 본인이 너무 한 게 없다면서 보답으로 발표하겠다며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와 함께 과제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할 때도 항상 그런 식으로 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수진 주변에는 워낙 대단한 선배들이 많아서 족보도 잘 구하고 선배들도 많이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들이 은근 싫은 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 좋게 넘어가는 편이 아니었어요.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렇게 미안했으면 어제라도 밤새워서 자료조사라도 했어야지. 이제 와서? 마치 네가 다 준비한 것처럼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잖아. 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았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조원 중에 내가 발표 제일 잘하잖아. 저번 모의 토론 때 점수도 내가 제일 좋았던 거 기억 안 나? 이번 과제가 모의 토론도 아니고 네가 조사한 내용도 아니잖아. 아무리 말을 잘해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고 그래? 그러다 발표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와, 너? 네가 조사 좀 많이 했다고 되게 생색낸다. 그래, 그럼 발표도 잘난 네가 다 하면 되겠네. 완전 잘난 척 오지네. 짜증나. 네가 다 해먹어라.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언이었던 애들 앞에서 제가 자신에게 싫은 소리 좀 한 거에 기분이 상했는지 그때부터는 아예 저를 대놓고 싫어했어요. 제가 뭐만 하면 꼬투리를 잡고 자신과 친한 애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은근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제가 선배 중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족보를 어디서 구했겠어요. 네가 돌린 족보라고 벌써 소문이 났던데 자꾸 아니라고 잡아댈 거야? 나중에 한 일이긴 하지만 족보를 돌린 건 오수진이 한 일이었더라고요. 일부러 저에게 덮어 씌운 것인지까진 확실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교수님께 불려간 것도 모자라 저는 그 교수님 수업에서 최고 낮은 학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절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애와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른다뇨.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싫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미 2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었으니 오수진 입장에서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제가 이 친구보다 성적도 더 좋았고 인성도 더 나았다고는 해도 어쨌든 제가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던 사이 이 친구는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까지 패스해 변호사가 되었더군요. 형수도 학교 다닐 때 성적 좋았잖아요. 형수도 계속 공부했으면 지금 당연히 변호사하고 있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사고치고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사느라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요, 뭐. 아무리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형수도 안 내줬어요. 지금이라도 로스쿨 들어가서 시험 봐요. 자기야, 희망 고문도 적당히 해야지. 얜 대학 졸업을 못했잖아. 대학 졸업장도 없는데? 로스쿨을 어떻게 가? 참. 그러고 보니 형수는 졸업을 못했구나. 괜찮아요, 도련님. 대신 저는 우리 딸내미 저렇게 예쁘고 훌륭하게 키워서 법대까지 보내고 제 남편이 로펌 수석 변호사까지 됐잖아요. 저는 누가 제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 그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왔습니다. 디저트를 준비하겠다는 명분으로요. 안 그래도 최근에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변호사가 된 대학 동기까지 만났으니 저는 더 감정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오수진이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더군요. 어머? 이 쿠키며 케이크 다 네가 만든 거야? 너무 맛있겠다. 너 변호사는 못 됐어도 이 정도 실력이면 카페는 할 수 있겠는데?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먹는 게 예민했거든. 그래서 집에서 항상 만들어 먹이다 보니 이제 웬만한 건 다 내가 만들어. 네가 20년 동안 열심히 법대생 만들었다는 그 딸. 걔가 몸이 좀 아팠나 봐? 수술도 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워낙 성실하느라 공부도 열심히 잘 따라와 줬어. 근데 딸도 그렇고 네 남편도 그렇고 그게 뭐 네가 잘해서 된 거니? 다들 알아서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이뤄낸 거지. 지금도 보세요. 워낙 특유의 상냥한 목소리로 나긋하게 말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착각할 뻔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디저트를 먹는 동안도 가족들은 모두 화기애애하게 보였지만 저는 어쩐지 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도 예비동서에게 질투가 나서 끼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배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도련님의 결혼 상대로서 반갑게 맞이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족 누구에게도 티를 낼 순 없었어요. 안 그래도 딸아이는 제가 어릴 때 임신을 해서 자신을 낳고 키우느라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기에 저희 친정에 가면 친정 부모님께서 딸아이 앞에서 한 번씩 푸념하시곤 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항상 저는 괜찮다며 사실 공부가 적성에 맞지도 않았다고 너희 아빠를 만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잔뜩 포장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과 아쉬움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게 새로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제 동기이자 동서지간이 될지도 모를 오수진 그녀였죠. 처음 인사를 왔던 날 저를 은근히 무시했다고 생각했던 제 촉이 역시나 틀리지 않았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예비동서 오수진, 걔가 여자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며 저와 시어머니를 불러냈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면서요. 저희 도련님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지 저희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도 미리 예매해놓고 식당도 예약해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수진이가 회사 일이 바쁜지 영화를 보는 동안도 몇 번씩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약해둔 식당에 가서도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어머님은 아무래도 그냥 넘기기 힘드셨는지 결국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로펌 다른 변호사들한테 듣기야 했다만 네가 그렇게 인력심이 많다며 아무리 일이 좋아도 몸 생각은 하면서 일해야지. 네, 그래야죠. 근데 아직은 일이 너무 재밌어서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라도 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해봐야 나중에 개소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비동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께서 모두 같은 변호사셨으니 누구보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지만 사실 저희 어머님은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아들 둘을 살뜰히 키워내신 슈퍼맘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보다는 가정이 먼저라 말씀하실 정도로 아들들을 사랑으로 키우셨죠. 그래서 제가 딸아이를 키울 때도 시어머니는 언제든지 일하고 싶다면 뭐든 도와줄 테니 말만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많이 아팠으니 제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나이도 있고 아이 가지려면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해야 해. 아이요? 저는 제 나이도 나이지만 사실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요. 어머?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한테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 생각을 안 해봤으면 지금부터라도 꼭 다시 해봐. 우리 아들은 아기 되게 좋아해. 순간 얼굴이 창백해진 수진이의 표정을 보자 저도 좀 안 됐다 싶었습니다. 어머님과 생각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건데 결혼도 하기 전부터 아이 얘기부터 들었으니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았죠. 저는 애써 분위기를 수습해보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와인을 한 잔 시켰습니다. 아유, 우리 큰 며느리는 언제 봐도 참 센스가 있어. 내 입맛에 맞는 메뉴도 항상 알아서 척척 거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새로 나오면 꼭 추천해주는데 항상 재미있다니까.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와, 20년을 같이 살았다고요? 그럼 웬만한 모녀지간보다도 가깝겠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혼자 아픈 애 키우느라 고생하면서도 우리 아들의 바쁜 시부모까지 옆에서 살뜰히 챙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아니 내 며느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착하고 기특해. 어머, 두 분 사이에 끼려면 제가 노력 많이 해야겠어요. 어머님, 저도 잘할게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아유, 그런 게 어디 한순간에 되니? 우리가 2년이면 너랑 내 아들이 부부가 돼서 단란한 가족 만들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자연스레 한 식구 되는 거지. 수진이는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부러워 샘이 났는지 시어머니가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제게 시부모님이 역시 재력이 있어서 그런지 며느리들한테 서로 잘하라고 은근 경쟁을 시키는 거라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자 제게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바라고 잘하는 거면서 착한 척하지 말랍니다.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역시 예전에도 툭하면 남의 험담만 하더니 전혀 변한 게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도련님과 예비동서는 무사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남기지 않고 어느 날 예비동서가 친정 부모님께서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면서 웬 고가의 상품권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참, 형님은 예단 뭘로 하셨어요?
상품권 아니면 그냥 현금?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야. 제일 큰 선물인 우리 큰 손녀 만들어 왔잖아. 상품권이니 돈이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 있어. 우리 손녀가 최고지.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맨몸으로 시집을 와요. 우리 시부모님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그쵸, 형님? 어머니 앞이라고 꼬박꼬박 말은 높이고 있었지만 저번처럼 은근 저를 무시하는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이쯤 되니 저와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었죠. 아마도 저번 일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놓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었으니 제 입장에서 괜히 대꾸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도련님과 수진이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대학 때는 몰랐던 사실인데 수진이네 친정 부모님 두 분 모두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 내내 한 번도 보질 못하고 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네요. 수진이는 대학 때부터 혼자 한국에서 생활해서 항상 가족들끼리 북적이며 사는 모습이 부러웠답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하게 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었다면서 결혼을 하고도 저희 시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당연히 좋아하셨지만 저는 오수진의 그 새까만 속을 모르지 않았어요. 얼마 전 만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시며 바쁘게 사셨으니 은퇴하고 나면 미리 사둔 시골 별장에 내려가서 소일거리나 하며 한가로이 살 거라고 하시면서 그 전까지만이라도 자식들과 손주들과 북적거리며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아버지께서 제게 그때까지 함께 살아주면 결혼하고 내내 시부모 모시고 사느라 고생했으니 지금 사는 주택을 증여해주겠다고 농담 섞인 말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서방님도 그럼 우리는 이라며 맞장구를 쳐서 웃고 넘겼는데 제가 아는 오수진이라면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을 리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제게 그 집을 그냥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웬일로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온 동서가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느라 분주한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오늘 세탁소에서 배달이 안 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오늘 잠깐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오는 바람에 세탁소 배달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집에 없어서 못 받았는데 아마 내일 오전 중에 올 거야. 오면 내가 받아둘게. 내일 입어야 하는 옷이라 오늘까지 꼭 받기로 한 거였는데 안 받아두시면 어떡해요? 동서, 말이 이상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집에 있을 때 배달이 왔으니까 받아준 거지. 동서 세탁 받아주는 게 원래 내 일은 아니잖아. 집에 안 계실 거였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내일 중요한 행사라 입고 가려고 미리 맡겨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거였으면 동서가 미리 찾아다 놨으면 됐잖아. 내가 어디 나갈 때마다 동서한테 보고해야 해? 그런 뜻으로 하는 말 아닌 거 알면서 꼭 꼬투리 잡으셔야겠어요? 정말 누가 집에서 노는 아줌마 아니랄까봐.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집에서 노는 아줌마? 동서가 결혼해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줄곧 세탁소 배달이든 택배든 지금까지 항상 제가 받아 방에 정리까지 해줬습니다. 단순히 바쁜 동서를 배려해 제가 보여준 호의였지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의 태도를 보자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딱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저를 손윗사람으로도 대학 동기 정도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 집에 살며 자신을 대신해 집안일을 해주는 아줌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동서로서가 아니고 대학 때 친구로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나는 분명 중요한 일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쩜 너는 그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나오니? 내가 감정적이었다고? 너야말로 말 실수한 건 생각 안 해? 바로 이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점이 집에서 노는 아줌마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니? 그때 마침 퇴근을 하시고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저와 동서가 싸우는 소리에 놀라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살아도 엄연히 각자 생활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지. 앞으로는 세탁이 됐든 택배가 됐든 각자 알아서 받아. 알았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내일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요. 그건 네 일이잖아. 아무리 대학 동기라고 해도 엄연히 네 형님인데 또 한 번만 더 어른들 없다고 함부로 말 놓고 했다간 크게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윗사람이니 제 편을 들어주시며 동서에게 엄포를 놓으신 거겠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면목이 없어 시어머니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동서에게 화가 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의 말씀대로 각자 본인의 역할이 있고 이 집안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손윗사람이었고 이 집안의 맏며느리니 지금이라도 질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집에서 노는 아줌마라는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저도 참아줄 필요는 없었죠. 저는 수치심에 그날 밤 잠도 한숨 자지 못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해서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 정신을 분산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영어학원과 베이킹 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꼭 뭐가 되겠다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전부터 꼭 배워보고 싶었던 일이었으니 해보자 싶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대학을 그만두기 전에 저라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무시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답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제게 집에서 노는 아줌마라고 했을 때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게 다 자신감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자 다시 제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더군요. 그 기운을 받아 동서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동서와 서방님이 매일 새벽부터 출근하는 게 안쓰러워 제 남편과 시부모님 아침을 준비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차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간단한 도시락을 싸서 건넸습니다. 동서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도 그 긴 시간 동안 놀기만 한 건 아니다. 아기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일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이죠. 역시나 서방님은 제게 아침마다 잘 먹겠다고 인사했지만 동서는 그 간단한 인사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감사받겠다고 한 행동은 아니었으니까요. 좋든 싫든 이미 가족이 되었으니 한 배를 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먼저 손윗사람으로서 너그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동서도 저를 형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기념일을 기념해 주말에 두 분이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저희 식구와 동서 부부네만 집에 있었죠. 동서와 다툰 이후로 제대로 마주하는 건 오랜만인데다가 어른들도 안 계셨으니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어도 한번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던 동서가 웬일로 먼저 저와 남편에게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잘못한 게 있었으니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겠다 싶어 이제서야 제게 사과를 하나 보다 싶었죠.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주도 준비하고 술도 여유 있게 사왔어요. 그런데 웬걸 동서는 애초에 사과할 생각이라고는 없었던 사람처럼 말없이 술만 연거푸 계속 마셔댔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풀어야겠다 싶었는지 먼저 제가 만든 안주가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서가 고개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참 좋겠어요? 별거 아닌 도시락이며 안주며 밥만 해줘도 다들 이렇게 고맙다고 난리에 칭찬까지 해주니까. 자기야, 좋은 자리에서도 왜 그래? 에이, 난 형님 부러워서 그러지. 다들 형님이 하는 음식이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동서가 좀 취했나 봐요. 다들 피곤할 텐데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어요. 여긴 내가 치울게요. 에이, 형님, 또 혼자 치우고 칭찬받으려고? 안 되겠다. 이번엔 내가 다 하고 내가 예쁨 받을래요. 재수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취하셨어요? 형 미안. 형수님 죄송해요. 수진이가 좀 취했나 봐요. 제가 이 사람 먼저 데리고 들어갈게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동서를 서방님이 부축해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은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재수씨가 저런 술버릇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요. 저는 자격지심이라는 건 제가 동서에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동서도 제게 이상한 자격지심 같은 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처럼 잘난 사람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저를 저런 식으로까지 무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방에서 해장국을 끓이고 있던 제게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동서가 다가왔습니다. 형님도 어제 술 드셔서 힘드실 텐데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누가 보면 뭐 월급 받고 하는 일인 줄 알겠어요?
아침부터 또 시작이었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밉살스러운 소리를 자꾸만 해대는 걸까요? 동서야말로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는 형님이랑 다르잖아요. 평소에 일한다는 핑계로 집안일 안 한다고 시어머니며 아주버님까지 은근 눈치 주시는데 쉬는 날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좀 거들어야죠. 듣고 보니 동서도 어쩌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동서나 서방님 둘 다 변호사인 건 똑같았고 오히려 동서가 경력이 많아 일도 훨씬 많았는데 시댁에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있으면 살림은 대부분 동서가 도와야 했으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도 많이 바쁠 텐데 시댁에서 시집살이까지 하느라 고생 많지?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해.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거라? 뭐가 있을까요? 안 그래도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제 도움이라도 부르려고 했는데 괜찮으시면 형님이 좀 대신해 주실래요? 그럼 그렇지. 잠시라도 저와 동서가 어쩌면 같은 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잠깐의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착각이었습니다. 동서는 그냥 심보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고약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서, 자꾸 왜 그래? 나도 동서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가족으로 만난 이상 최소한 잘 지내려고 노력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대학 때부터 착한 척, 성실한 척, 내숭 떨면서 애들 선동하고 잘난 척하는 건 익히 잘 알고 있었는데 어쩜 결혼해서도 그렇게 똑같아? 시댁 식구들 앞에서까지 꼭 그렇게 착한 척을 해야겠어? 뭐? 동서, 어머님 말씀 잊었어? 어른들 없을 때도 말 놓지 말고 집안 질서대로 하라고 하신 거. 새파랗게 어린 게 빨랑 까져서는 사고쳐서 결혼한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먼저 결혼 좀 한 걸 가지고 자꾸 형님 흉내를 내? 동서의 말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처음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이미 저와 대학 때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숭을 떠는 건 제가 아니라 본인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너 대학 때 있었던 일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때 족보 돌린 거 나라고 한 것도 너 맞지? 그걸 이제야 알았어? 그 족보 돌린 거 나야. 근데 네가 자꾸 잘난 척 재수없게 굴길래 일부러 교수님한테 네가 그런 거라고 내가 거짓말했어. 뭐? 너 진짜... 내가 그때 그 교수님한테 찍혀서 내내 학점 망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런 짓을 일부러 했다고? 어차피 임신해서 학교도 졸업 못했으면서? 너한테 학점이 무슨 소용이라고 개오바야. 뭐 개오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교수님까지 속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놓고 너 진짜 뻔뻔하다. 저는 동서의 뻔뻔함에 기가 차서 말문이 떡하니 막혀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에게 저렇게 막무가내로 굴고 싶었을 텐데 시부모님이나 가족들 앞에서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군요. 그리고는 서방님이 주방으로 나오자 금방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무래도 제가 식구들에게 대학 때 일을 이야기라도 할까봐 걱정됐는지 제 방에 찾아와서는 다 지난 일이고 자신도 옛날 일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 잊어달라며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순간 옛날 일을 가지고 따져 물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정중하게 말이죠. 그래서 저도 다 지난 일을 끄집어내 가족들에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분명 동서도 잘하겠다고 말해놓고서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의 만행은 다시 심해지더군요. 시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예 저를 형님은커녕 가족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명절을 앞두고 둘이 함께 장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는 내내 동서는 아무 말도 없이 카트만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나 명절 때 주로 만드는 반찬 같은 걸 이야기해줬습니다. 동서도 저희 식구니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계속 카트만 밀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나빠 결국 저를 무시하는 동서의 앞을 가로막으며 카트를 세게 붙잡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안 들리냐고 언성을 높였죠. 무식하게. 사람들 많은 데서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못 배운 거 티내니?
동서, 자꾸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동서한테 뭘 어쨌다고 이래? 너는 끝까지 동서 하면서 어지간히 나한테 형님 취급받고 싶은가 본데. 어쩌지? 나는 널 내 손윗사람으로 생각하질 않는데. 나라고 너랑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좋아서 그러겠어? 어차피 이미 한 식구 됐으니 싫어도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도리? 살림도 척척 잘하고 애도 법대까지 보낼 정도로 잘 키우는 너나 이 집 맏며느리로서 도리해. 난 그딴 한찮은 일 할 생각 전혀 없으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저는 참아보려고 했지만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야 말았습니다. 동서가 저를 싫어해서 상처를 주려고 작심하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참아지지 않았죠. 저는 마트에서 장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장도보다 그냥 올 정도로 아픈 거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동서 때문에 화병이 난 것이라고 말했죠. 사실 동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은근 저를 무시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착각한 것이라 여기며 넘어갔다. 그런데 마트에서는 아예 저를 대놓고 무시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저는 동서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죠. 제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명절날 며느리들끼리 싸움이 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디 감히 손아래 동서가 손위 동서를 무시하고 문제를 일으키냐면서요. 저도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진 않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최대한 많이 참고 동서와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을 다 물거품 만들어버린 건 항상 동서였죠. 저는 동서가 제게 사과를 할 때까지 다신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를 들은 동서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뜬금없이 제가 일찍 결혼해서 예쁜 아이도 낳고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부러워서 그랬다네요. 사실 저도 결혼하고 내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처럼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형님, 제가 실수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분명 동서는 전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라니요. 분명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핑계로 밖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가족들은 동서의 말을 다 믿는 눈치였죠. 둘째야, 우리가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절대 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 네 시어머니 말이 맞아. 아이 문제로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너희 부부만 행복하게 잘 살면 우린 그걸로 됐어. 이야기의 흐름은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시부모님께서 동서에게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동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주 어마어마한 불엿이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홀로 마음속에 작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런 불려시를 이길 수는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의 저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처럼 말이죠. 저는 저대로 가족들 내조를 하고 집안일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과 영어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보란 듯 동서와 서방님 방 청소나 세탁까지 신경 써서 도와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달 온 동서와 서방님 옷을 받아 동서 부부의 방 안에 넣어주러 들어갔는데 우연히 동서의 화장대 위에서 난임센터 광고를 봤어요. 시부모님께서 괜찮다고야 하셨지만 사실 서방님은 항상 아이가 하나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은연중에 하고는 했으니 동서 나름대로는 난임센터까지 다니며 노력 중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러다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 아이의 돌잔치였거든요. 이때 동서의 아주 큰 비밀을 알게 됐죠. 워낙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당연히 저와 동서의 사이를 궁금해했습니다. 대학 동기와 동서 사이가 된 느낌이 어떠냐면서요. 저는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남에게 가족 험담을 해봐야 그게 다 제 얼굴에 침 뱉기니 그냥 서로 바빠 얼굴 볼 시간도 없어 사이가 좋고 나쁜 것도 없다고 대충 둘러대며 오늘 돌잔치의 주인공인 친구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이가 생겼냐고요. 그러자 친구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어떻게든 하나만 낳겠다 마음 먹고 전투적으로 노력했답니다. 대학 때는 남자친구 얘기만 나와도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친구들이 어느새 다 아줌마가 돼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 얘기나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친구가 다시 제 동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걔 수진이는 루프 제거 수술했겠지? 아니면 애 안 낳는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남편이랑 합의하고 결혼한 건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면 우리 동서? 동서가 루프 시술을 받았다고? 어머, 너 몰랐구나. 걔 대학 때부터 애 안 낳고 즐기기만 할 거라고 입이 마르게 얘기하고 다녔잖아. 난 하도 쿨한 척하고 살길래 당연히 지금 남편도 알겠지 했는데. 친구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둬서 몰랐는데 학교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소문이 무성했더군요. 가족인 저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사실은 동서 친정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변호사로 계신 건 맞지만 대학 때 두 분이 이혼하셨답니다. 당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하며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서로 수진이를 미국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싸우셨다네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그때 수진이는 부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매일 울고불고하며 자신은 절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 친구들에게 매일 입버릇처럼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며 매일 남자를 바꿔 사귀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피임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들 나이도 어렸고 피임에 대해 말하기 꺼리던 시절이니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서 다들 충격적인 일로 기억하고 있었다네요. 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동서 친정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다는 사실도 저희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만약 동서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정말 피임 시술을 받은 상태로 결혼을 했고 서방님을 속이고 계속 난임센터를 다니고 있는 척을 하는 거라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 혹은 저희 시댁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더군요. 동서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도 아니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에게는 상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서는 새로 개소한 변호사 사무실 일로 정신없이 바빠 집에는 거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개소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집에 들어온 동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개소식 초대장을 모두에게 건넸어요. 동서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으니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렇게 기쁜 일에 당연히 친정 부모님도 오시냐고 물으셨지만 동서는 아마 일이 바쁘셔서 못 오실 거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동서에게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싶어 동서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게 있다고 말문을 열었죠. 얼마 전 대학 동창 아기 돌잔치에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자 동서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낯빛이 창백해지더군요. 저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제가 동서 화장대에서 보았던 난임센터 광고지를 보여주더군요. 넌 걔네들이 하는 말을 설마 믿는 거야? 내가 피임 시술을 받았으면 뭐하러 난임센터까지 다녔겠어? 동서의 억울해하는 표정과 지난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다며 눈물까지 흘리던 모습이 겹쳐지며 정말 내가 동서를 오해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 낳을 생각 없었다는 거 사실이야. 대학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남편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 남자라면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좋은 아빠가 돼줄 것 같아서. 저는 그럼 시술 얘기는 소문일 뿐이었다고 치고 부모님께서 이혼한 건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를 원하셔서 얘기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자신도 계속 마음에 걸려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려고 했다면서 자신이 차차 말씀드릴 테니 그때까지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이런 걸 가지고 가족을 속이겠나 싶으면서도 동서에게 한두 번 당하나 싶어 우선 그 자리에서는 알았다고 둘러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서 방에서 보았던 난임센터를 찾아가 보기 위해 다시 난임센터 광고지를 확인하러 동서 방에 들어갔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잘했다 싶었습니다. 난임센터에 확인할 필요도 없이 난임센터 광고지를 뒤적이던 순간 안에서 웬 종이 하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열어서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루프 재시술 진단서와 시술 영수증이더군요.
전해한 시술 기간이 지났는지 동서가 재수술은 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동서가 제게 둘러댄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까지 제 눈으로 확인한 마당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동서 사무실 개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은 일이니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없는 솜씨를 부려 각종 쿠키와 다과를 직접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간과하고 있던 게 있더군요. 오수진, 제 하나뿐인 동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못된 년이라는 걸 말이죠. 글쎄 개소식 입구부터 안내 직원들이 서 있는데 저를 보자마자 못 들어가게 막아서더라고요. 명분은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글쎄 동서가 팔짱을 켠 채 성큼성큼 제 앞으로 걸어오더라고요. 형님! 와 진짜 여기로 왔네요? 근데 어쩌죠? 오늘은 법조인들끼리만 모이는 자리라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어요? 동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요? 형님이 제 비밀 좀 쥐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형님 말에 덜덜 떨면서 떠받들어 모셔야 돼요? 그런 뜻 아니잖아. 동서 개소식 날인데 가족인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돼?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에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남인데. 동서는 정말 없던 정까지 뚝뚝 떨어지게 한다. 그래도 이건 동서 축하해주려고 만든 거니까 이거라도 가지고 들어가. 나 갈게. 아 진짜 답답하게. 말귀 못 알아먹어? 착한 척 좀 그만해요. 도대체 이 땅을 누가 먹는다고. 제발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하죠. 그때 쾅!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글쎄 제가 만들어 온 디저트를 손으로 밀어버려서 바닥에 모두 다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참고 참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잡고 있으려던 이성의 끈이 결국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대로 달려들어 재수없는 동서의 뺨따구를 세게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머리끄댕이를 잡아 밀치고 바닥에 눕혀 마구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운 소리에 개소식에 왔던 손님들은 물론 저희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다 밖으로 나와 저희를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서의 머리카락을 쥐고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인연이 우리 가족을 다 속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진작 예전에 이혼하셨고 애를 가질 생각도 없어서 피임 시술을 하고도 난임센터 다니는 척 연기하며 서방님과 시부모님을 기만한 년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슬슬 자리를 피했고 저희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서의 법조인 지인들이 잔뜩 모인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세상 살다 너처럼 음흉한 애는 처음 봤다면서 매몰찬 얼굴로 사무실을 나와버리셨어요. 동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방님을 아주 애처로운 얼굴로 바라봤지만 서방님은 어떻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자신은 소름이 끼쳐서 잠시도 같이 못 살 것 같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동서와 단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었으니 근황이야 모르지만 서방님 말로는 워낙 소문이 빠른 동네라 사무실도 금방 문을 닫았다네요. 저는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서도 이제는 잘 알았겠죠? 대한민국 아줌마는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